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대비 고1, 고2 친구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근데 고3 친구들도 혹시라도 유형별 전략을 아직 익히지 못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영상입니다. 6월 모의고사 중에서도 독해 전략이에요. 어법 전략은 따로 영상이 나와 있고요. 독해만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쉬운 25번부터 28번 유형을 제외하고 대입학, 함의추론, 그리고 어휘라던가 빈칸추론, 그리고 글의 흐름과 요약문, 장문 독해, 이렇게 7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부족한 시간 내에 여유롭게 어떻게 문제를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 우리가 강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배부 자료를 하나 전달드렸는데 문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전략편으로 적어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써 놓았으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저랑 해설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략편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입학 유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3번, 24번 유형으로 가지고 왔고 요지, 주제, 제목 유형이죠. 대입학 유형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의, 큰 의미죠. 이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 주제 찾기랑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라고 하면 문장에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인공을 어떻게 찾고 속성은 어떻게 찾는데? 간단해요. 그 문장 안에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주인공이고 이 무엇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왜가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왜를 찾아서 한 문장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주제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글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글의 구조가 제일 먼저 주제문,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주제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가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주제예요.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예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죠. 주제가 변하지 않은 거. 근데 만에 하나 however라던가 but이라던가 도우라던가와 같은 역접의 접속사, 접속부사와 같은 접속어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의 주제와 조금 다른 주제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 주제가 바뀌었나? 다시 확인하려면 두 번째 문장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문장이 예시라던가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으로 반복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누어야 됩니다. 얘는 두 문단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제가 변형된 거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여기예요. 혹시 여기 주제를 반복하는 건지 여기 주제로 반복하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동일한 것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 주제다? 그러면 사실상 주제는 이거가 되는 거고 맨 처음에 나온 주제. 두 번째 주제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주제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글의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는 하나만 더요. 이렇게 바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맨 앞에 알고 봤더니 여기 앞이 주제가 아니라 도입인 경우도 있어요. 나 이 이야기 한다. 드릉드릉 시동 거는 겁니다. 시동 거는 걸 가지고 주제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과 끝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과 중간이 다른 말을 하고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이랑. 그럼 다시 주제가 돌아온 거기 때문에 주제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대입학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요지라 함은 어쨌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건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여기서 역접이 될 만한 그러한 접속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문장 본다. 첫 번째 문장으로 주인공 속성을 찾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끊임없는 소음에 둘러싸여져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보는 상관접속사 보이네요. A뿐만 아니라 B도이죠.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소리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의 방해와 같은 끊임없는 소음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대요. 근데 이 디지털 방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의 알림이라던가 끊임없는 이메일과 같은 것들이랍니다. 예시죠? 어쨌든 간 그럼 얘는 지금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무엇, 주인공 찾자는 거죠. 끊임없는 소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어 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while 나와 있네요. 이것도 뭔가 꼼수라면 꼼수고 팁이라면 팁인데 대체로 while은 모의고사 지문에서 반면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while은 반면에로 해석할 것. 반면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로 해석할 것. 그래서 저는 반면에로 일단 갈 건데 여기서 끊어지겠죠. 아, 그리고 힌트가 딱 보이네요. 무슨 힌트냐면 study shows. 연구가 보여집니다. 연구가 나왔어? 연구는 뭐겠어? 이 글의 사례겠죠. 구체적인 예시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구에서도 팁이 있어요. 연구 관련해서는요. 항상 뭘 집중한다? 연구 결과에 집중한다. 연구 결과가 결국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일 거니까요. 그래서 나 앞에 해석 안 할래. 나 연구 결과 볼래. 연구가 보여지기를 고독과 관련한, 혼자 있는 것과 관련한 뭔가 침묵이라던가 그 순간이 실질적으로 뭐 하더라? 보세요. Enhance creativity, 창의성을 증가시켜주더라. 그리고 정신적인 clarity, 뭔가 명확성, 명백함, 깨끗함을 주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끊임없는 소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에서 여기서는 갑자기 또 무슨 얘기해? 이건 다른 색깔로 갈게요. silence, 침묵이잖아. 뭔가 고독의 순간을 말하잖아. 조용한 순간이죠. 앞에서 말했던 무엇과는 정반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뭐 하더라? 창의성 증진시키더라. 우리 정신적으로 조금 맑게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그럼 확인해야 되겠지. 끊겼거든. 뭐가 바뀌었어? 주인공 속성 바뀌었어. 주제가 바뀐 것 같아. 얘는 그냥 끊임없는 소음에 시달렸다로 끝났다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조용한 거, 정적인 게 우리한테 좋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소음으로부터의 휴식을 취하는 거. 심지어 몇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죠? 잠시 잠깐이라도. 어쨌든 간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게 뇌가 처리하는 거죠. 뇌가 뭔가 생각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트레스도 감소시켜 준답니다. 좋네요. 똑같은 말 하는 거네요. 누구랑 앞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랑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디지털 노이즈 이거 블라블라 쉬는 거 똑같은 말이죠.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거 다 짝꿍입니다. 뇌가 사고를 처리하는 거, 스트레스 감소시켜주는 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지금 색깔로 동그라미 밑줄 쳐놨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확인할게요. 주인공 속성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침묵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건 뭐일지도 모른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침묵 좋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침묵이죠? 창의성, 정신건강, 긍정적인 영향 비춰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확인. 되셨나요? 그래서 22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23번이요. 23번 마찬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 읽으시고 두 번째 문장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주인공과 속성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확인할 거고 훑어봤더니 내 눈에 역접의 접속어가 보여. 접속 부사죠? 그러면 주인공과 속성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재빠르게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첫 번째 문장 안 읽고 however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러한 전통적인 전시라는 건 확실히 교육적이고 뭔가 영감을 줍니다. 됐죠? 그럼 전통적인 전시에 대한 얘기야. 보니까 뮤지엄 뭐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오늘날의 박물관은요. 훨씬 더 상호작용적이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 트레디셔널 디스플레이랑 결국은 interactive, technology driven 여기 반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전통성 말고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발전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뮤지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케이?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똑같은 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게요. 어쨌든 이 가상현실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가상현실 전시네요. 그리고 뭔가 이 손으로 하는 액티비티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도구들이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방문객들이 역사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요. 다시 말해서 방문객들이 역사와 예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주고 있답니다. 정확하게 얘는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야? 앞에 있는 거. 바로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그쵸? 이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바뀌었을까? 여기 안 읽고 그 다음 문장 보면 뭐함에 따라 박물관이 발전, 진화함에 따라 이 박물관의 역할은 변하고 있는데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from A to B 어디까지 현재와 연결을 시키고 미래를 형성하는 것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됐나요? 내용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주인공 속성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대로예요. 박물관이 주인공이거든 어쨌든. 뮤지엄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교육적이었어. 뭔가 영감을 받았어. 고대의 오래된 그림들이나 고대의 예술품들, 공예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박물관으로 봤는데 이 박물관에 대해서 역할이 점점 뭐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인공이 뭐다? 박물관이다. 그러면 주제에서는 당연히 주인공을 포함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인공을 잘 찾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뮤지엄, 여기도 뮤지엄, 여기도 뮤지엄 4번 없고 여기도 뮤지엄이 있어요. 그럼 속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전통적인 박물관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술 감상에 있어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죠. 역할 변화입니다. 박물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역사적인 공예품, 예술품을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말하고자 했던 거 아니죠. 박물관이라는 게 변화하고 있어요. 얘랑 어떻게 사람들이 이 공공의 어떻게 이 박물관이 대중이랑 연관을 하는지, 연관 짓는지 뭘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쉽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인공 속성 찾고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제목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 주인공 속성을 찾을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목이라는 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지엽적으로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입니다. 자, 일단은 또 마찬가지. 여기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벗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거죠. 그리고 임팩트도 보입니다. 임팩트도 꽤나 중요한 연결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the end, however도 보이네요. 그러나 in the end 결국 내용 정리해주네요. 나 같으면 내용 정리해줘서 밑에 볼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여기가 뭔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문장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봤더니 사람들은 종종 말해 실패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말해. 무엇에 대한 얘기? 실패에 대한 얘기. 이 실패의 속성이 뭐야? 최고의 선생님이야. 주제 먼저 확인.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패라는 건 뭐도 이끌어? 자기 의심, 스트레스, 심지어 포기를 이끌어 오케이 바뀌었네요. 실패의 긍정적인 요소를 처음에 말했다면
나중에 실패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해요. In fact, 사실 몇몇의 사람들은 너무 뭐해서 낙담해서 어떻게 된다? 챌린지를 피해요. 도전하는 거 완전히 피해버려. 마이너스 유지. 그러나가 나왔어? 내용 한 번 더 바뀔 확률이 있겠네? 어떤 사람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on, 고찰하다, 숙고하다. 자, 그러면 이 실패에 대해서 고찰해, 숙고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는 경향이 있네? tend to grow stronger. 뭐 한대요?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플러스로 바뀌었다. 결국 실패라는 건 뭐한 선생님이야? 아주 강력한 선생님이야.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실패 플러스로 다시 끝났네요. 글의 구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플러스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 뭐예요?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그러면 제목도 마찬가지? 실패가 없으면은 답이 될 수 없는데 됐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로 우리는 추렸고 이제 속성을 말하는 건데 왜 성공이라는 건 우리를 가르치는가 실패보다 성공이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준다는 얘기죠. 아니죠. 실패가 최고의 선생님이라며. 2번 숨겨진 실패의 심리학적 뭔가 상처, 피해. 아니죠. 상처 피해 아닙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at all cost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실패를 피하는 방법. 피하지 말라 그랬죠. 4번이죠. 뭐 하는 거? 실패를 여러분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실패를 기회를 학습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기회로 바꾸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실패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좀 받고요. 그렇게 해서 강력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함의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사실은 대입학 유형이랑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밑줄 친 문장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물어봐요. 여기서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만 읽고 그거를 해석해서 그 뜻을 갖고 있는 선지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거 3점으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밑줄 친 부분은 대체적으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비유적인 표현 자리에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밑줄 친 문장의 paraphrasing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뭔데요? 반복이거든요. 바꿔 말하기가 paraphrasing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밑줄 쳤다는 얘기는 이 본문 안에 해당 밑줄을 설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건요. 어디에서 찾아요? 모든 유형이 그렇듯 본문 안에서 찾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함의추론, 빈칸추론, 어휘추론, 추론이라고 해서 자꾸 진짜 추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추론 따위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뭘 생각하는 걸 원하냐면 본문 안에서의 근거문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거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느냐입니다. 뭘 통해서? 본문의 근거 문장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고 내 생각을 넣어서 추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안에서의 뭘 찾는다? 근거 문장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밑줄 친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을 찾는데 이 밑줄 친 위치를 보시고요. 먼저 위아래의 문장을 보시고 뭐를 한다? 맥락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맥락 파악. 맥락 파악과 패러프레이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간 밑줄 친 문장의 주변부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도 안 되면 밑줄이 대체적으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다라고 두 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첫 번째 밑줄친 문장부터 읽는 편입니다. 저는 밑줄친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를 가요. 근데 그 주변부를 살펴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몇 가지들의 접속어가 있으면 개이득 외치고 갑니다. 왜? 특히나 이런 however 같은 경우는 주제가 바뀔 확률이 있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확률이 높죠. 그랬을 때 그 문장 뒤에가 밑줄이라면 얘랑 얘는 같은 말을 할 확률이 크거든. 이렇게 맥락을 먼저 잡아가는 겁니다. 일단 밑줄친 문장을 보면 어쨌든 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 퍼포머야.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만의 이미지를 크래프트가 뭔데? 이렇게 공예하는 겁니다. 공예. 열심히 막 기교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여지지 않는 청중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퍼포머가 되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하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꾼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가꾸냐면 보여지지 않는 청중들을 위해서 가꾼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바로 위에 however 문장을 보는 거죠. Other points out.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는 건 종종 아주 주의 깊게 curated 뭐 하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To present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상적인 삶의 버전을 보여주려고요. 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퍼포머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패러프레이징 찾아볼까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냐? carefully하게 curated 하고 있다라는 건 crafting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idealized version of life, our own images를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문장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러한 퍼포먼스는 영향을 미칠 건데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도 봤던 상관접속사 나돈니 A 버돌 소비 뭐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perceive, 인식할지를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청중들을 위한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밑에 나와 있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춰지는 방법, 요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얘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특히나 우리 스스로. 이건 다른 색으로 가야겠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기도 하답니다. 됐죠?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슬쩍 위에 봤더니 소셜미디어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퍼포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지지 않는 청중들을 위해서 가꾼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줄친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사람들이 점점 더 encouraged 뭐 합니다? 용기를 부여받아요. 뭐 하도록?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정체성과 뭔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받는답니다. 아니, 우리 가꾼다니까요? 아예 아니죠, 1번.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고 있어서 1번 안 돼요. 온라인 플랫폼이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개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아니요? 표현하죠. 가꿔서 표현합니다. 소셜미디어 유저들은 종종 만드는데 뭔가 통제된 그들 스스로의 버전을 만든답니다. 뭘 위해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패러프레이징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제가 밑줄 쳤던 거 이게 그거죠. Control the version of themselves 이거요. 이게 create까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unseen audience, how others see us가 요거죠. For others to see. 동일한 말 똑같이 왔습니다. 다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휘 추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일치 문제는 뺐어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전략을 여러분한테 뭐 설명할 것도 없고 해서 바로 어휘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어휘추론 문제는 30번에도 나오고 우리가 뒤에서 할 작문 독해 42번에도 나오죠.
42번 유형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데요. 어휘추로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문장 속, 맥락 속에서 파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맥락 속에서 어휘 파악.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 우리는 영어에서 포리너야. 단어를 다 알 수 있어? 아니 몰라. 끝까지 나는 완벽하게 알고서 모의고사를 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 문장 안에서 내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문해력인 건데요. 맥락 속에서 어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모르겠으면.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문장에 밑줄 단어죠? 밑줄 어휘에 반이어도 떠올리셔야 돼요. 왜 반이어를 떠올려야 하냐? 대부분 밑줄 어휘가 틀렸어. 그게 답이야. 그러면 올바른 단어는 뭐가 와야 돼? 하면 반이어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이어를 밑에다 적어두고 기억 다 못할 거잖아. 반이어 다 떠올리고 나서 문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씩 소거해 나갈 건데 내가 반이어로 뭘 떠올렸는지 기억 못할 거잖아요. 우리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 얘기는 밑에다 써놓으란 얘기입니다. 밑에다 써놓고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밑줄 어휘의 반이어를 밑에 써놓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단어 의미의 반이어도 있지만 맥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의 의미가 아닐 확률도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의 반이어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맥락 속에서의 반이어는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떠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거는 해석하시면서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cultivate 나와요. cultivate. cultivate는 무슨 뜻이냐? 경작하다, 재배하다, 기르다 이런 거죠. 그럼 반이어는 뭔가 기르는 거니까 뭐가 막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뜻으로 가시면 되고 valued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말은 가치가 없는, 다시 말해서 뭐 쓸모없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다이나믹 역동적인이란 뜻이죠. 역동적인의 뭐 반대말은 차분한 정도로 떠올리면 될 것 같고 celebrate는 축하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축하, 기념 같이 가고요. 뭐 찬양하다. 그러면 이 축하하다, 기념하다의 반이어로는 우리가 뭐로 가는 게 나을까? 뭐 축하 안 하다? 축하 안 하다 좀 이상하니까 뭐 무시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소홀히 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하다의 반대말은 뭐로 가는 게 좋을까요? 찬양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비난하다, 비판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럭셔리는 사치품. 그럼 얘 반대말은 그냥 일반 제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해석할 건데 처음부터 해석해야 돼? 아니, 맥락 속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부터 가시고 그리고 얘의 힌트를 앞뒤 문장에서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as a result가 보여요. 그 결과, 왜 결과가 보이나 했더니 연구가 있었거든요. 연구의 결과네요. 그러면 연구를 어떤 걸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 먼저 보시면 몇몇의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감정적인 뭔가의 literacy, 문학 이런 거, 뭐가 아니라 alongside traditional subjects like math and scienc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학이라든가 과학과 같은 전통적인 이 과목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뭔가의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학을 길러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걸 길러내냐 아니면 감정적인 걸 막냐는 앞에를 보셔야 되겠죠. 연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의식 그리고 공감, 감정이입을 발달시키는 학생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의 수행이 더 나은 경향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죠. 이 부분. 자기의식적인 거,
감정이입과 같은 거. 얘는 다시 말해서 뭐야? 이모셔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행력이,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 도입할까 안 할까, 감정과 관련된 거 도입하겠죠. 막지 않겠죠? 그러니까 1번은 제대로 온 게 맞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 갈게요. 2번 다행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라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권유를 받았는데 뭐 하도록 권유받았냐면 이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권유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학생들이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존중을 받고 안전한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2번 봤죠? 2번 심지어 이 feel에 대해서 쭉 연결고리로 보여요. 근데 플러스잖아. 안전하다. 그리고 존중을 받는다. 그럼 쓸모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 이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제대로 온 게 맞다. 그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클래스룸, 교실의 역동성, 뭔가 활기 이런 것도 증진시킵니다. 얘는 뭐가 힌트가 될 수 있냐면 not only A, but also B가 힌트가 될 수 있죠. A, B의 형태가 A가 플러스면은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행복 증진 플러스, 그러니까 차분함이 아니라 역동성 증진도 맞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라는 거 힌트를 these benefits이 들고 있죠.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 despite입니다. despite 같은 경우에는 역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감정적인 환경을 주는 게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감정에 너무 치중하는 게 뭐를? 이 학문에 대한 엄격함, 학문에 대한 중요함을 찬양하는 거다. 뭐 찬양할지도 모른다. 감정이. 이거죠. 감정에 집중하는 게 이 학문의 엄격함을 축하한다, 찬양한다.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학문의 엄격함을 비난할지도 모른다 또는 무시할지도 모른다. 인 겁니다. 이랬을 때 답 4번인 거 보이죠? 얼도 때문에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감정적인 것들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거죠. 뭔가 지금 학문적인 형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하니까 이쪽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더 얘기하자. 걱정한다니까? 뭘 걱정하는데? 이 감정적인 발달에 감정적인 발달에 들인 그 시간이라는 게 본질적인 뭔가의 그 내용 지식으로부터 분산이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 번 더 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자들은 생각해 감정적 지능 지식이 뭐가 아니라 사치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다? 기본적인 소양이어야 된다. 성공에 대한 필수적인 능력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럭셔리, 여기가 일반이 되는 거죠. 나레이, 법비로의 두 개가 반대말. 그러니까 5번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despite의 형태를 보시고 이점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를 말해야 해서 플러스적인 단어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 줘야 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제가 빈칸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문제지나 모의고사를 좀 한번 푸실 거면 빈칸 추론을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더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빈칸 추론, 제가 추론 나와서 추론 진짜 냅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빈칸 추론의 출제 의도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주제나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 주제를 내가 좀 알고 있어야지 빈칸을 찾기가 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부 내용이라 함은 결국은 주제와 연관된 세부 내용일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본문 안에서 근거 문장을 찾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거, 빈칸이 전반부에 뚫려 있냐? 빈칸이
중반부에 뚫려 있냐 또는 빈칸이 후반부에 뚫려 있냐 입니다. 전반부에 뚫려 있을 때는 뭐일 확률이 크냐? 토픽 센텐스, 다시 말해서 주제문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 조금 문장 있으면 그 앞에 문장 보고 그리고 그 빈칸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보시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속성을 찾는 겁니다. 근데 중반부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얘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반부 빈칸에 앞, 뒤 문장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맥락을 파악하시고 근거문을 찾는 거예요. 후반에 있는 경우도 거의 주제문이랑 동일해요. 하나 말씀드리면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주제문이랑 동일할 수가 있어서 확인해보고 내가 빈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후반부가 빈칸이라면 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전반부가 빈칸이라면 후반부에 가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빈칸 추론도 맥락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반부에 좀 뚫려있는 빈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저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읽고 나서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얘가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지금 조금 파악할 수 있을까를 봅니다. 제대로 파악 안 돼도 귀죽지 않고 그 앞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그 빈칸에 앞, 뒤 문장을 읽어요. 그걸로 뭘 하냐면 맥락을 파악합니다. 맥락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제가 뭐도 한다는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바꿔 말하기, 패러프레이징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다면 누구는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 that 이하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경제학자라던가 정책 입안자들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인정하는 부분? 이들이 무엇을 인정하는지 아직 가닥은 안 잡히는데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한번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왜냐? 더 짧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짧게 읽고 혹시 답을 유추해낼 수는 없을까? 내가 근거 문장을 바로 찾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앞에서 지금 이미 언급했던 여기 이코노미스트라던가 폴리시 메이커라던가를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해. 이번에 제가 가져온 거에서 참 계속 나오네요. Not just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 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힌트 얻었거든요. 뭘 얻었냐면 not only not just 온 거예요. 이 자리가. A, but also가 생략된 거죠.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예요. A도 해당하고 B도 해당해. 근데 사실상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B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정합니다 라는 부분은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의 패러프레이징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인정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얘 두 개, 얘 두 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확인.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 이들이 실제로 하는 거네. 근데 대의가 누굴까가 일단 물음표인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건데 어디로 위로 올라갈 거냐? 그냥 이쪽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앞에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쭈르륵 보시면 however가 보여요. 주제가 바뀌었을 확률이 크겠다. 그리고 studies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연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겠다. 얘는 우리한테 주는 힌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예시로 볼게요. 어쨌든간 이 고정 효과라는 거는 보여주는데 어떻게 처음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무관할 때조차도 이러한 통찰력이 어쨌든 간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들어오는데 결국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무관하다 할지라도. 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말하는 거 다 인정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건 뭐다? 처음 정보가 무관할 때조차도 불균형하게 들어오는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소비자들은 항상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대요. 아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불균형하게 들어온다니까 정보가 좀 틀린 것 같아. 아니면 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도 그게 efficient decision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탈락.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요, 완전히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답니다. 아니, 뭐 본인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빈칸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죠. 더 나은 이해인데 뭐에 대한?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결국은 경제적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대요. 세모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거거든요. 비합리적인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이라 하면 지금 제가 똑같이 물결로 빨간색 밑줄 친 거 처음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정해. 심지어 무관해도 이게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한데 효율적인,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conomic outcome을 improve 하고 있죠. 이것도 다른 색깔로 패러프레이징 확인해 놓을까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to create more effective policy. 이게 뭐야? improve economic outcomes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 딱딱 들어봤죠?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감정적인 요소들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 감정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조차가 아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탈락. 재정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정 시스템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안 올라갔죠. 여기서 힌트를 얻고 내가 패러프레이즈만 잘하면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글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 유형이 3점이 쥐레밭처럼 있는 거죠. 35번은 당연히 여러분이 맞춰줘야 하는 문제. 36, 37 중에 하나가 3점으로 들어올 수 있고 38, 39가 하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3점짜리가. 그래서 빈칸 추론도 2개 정도가 3점짜리로 들어오는데 빈칸 추론부터 글의 흐름까지가 여러분이 3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 1, 2, 3등급을 좌지우지하죠. 3등급을 만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빈칸 추론과 글의 흐름에서 찍어서 맞춰가지고 3등급을 갖고 오는 친구 있고요. 2등급, 1등급 친구들이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쪽 빈칸 추론이랑 글의 흐름을 많이 맞으면 1등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등급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결국에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의 흐름은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맥락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글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주인공과 속성은 찾는 겁니다. 주제 찾는 거. 주인공과 속성은 늘 어디서나 찾아놔야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능어입니다. 기능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 관사 이런 거 기능어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앞에서 한번 언급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칭할 때 똑같은 명사를 쓰지 않고 대명사라던가 관사, 더, 뭐시기, 지시사, did, this, these, that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앞문장이랑 연결되거든요. 접속사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글의 개연성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능어라고 합니다. 요걸 생각하시고 내 눈에 기능어가 잘 안 보여. 그러면 논리적 전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죠. 대조라던가 역접이라던가 환원이라던가 환원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생각하세요. 바꿔 말하는 거 첨가라던가 인과관계 이 논리적 전개를 생각하시고 이마저도 안 보인다 하면은 글의 구조 기본적인 영어라는 글의 구조를 생각하시는 건데 글의 구조가 어떠냐? 주제 같은 경우가 먼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포괄적 또는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구체적인 얘기라 하면 연구, 뭐 실험, 예시, 조사 이런 것들로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뭐뭐라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당연히 대답해줘야지.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질문하고 답했어? 이거 말고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거에 대한 해결책 제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통념이 있습니다. 통념.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반박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요게 글의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보실 때는 기능어, 근데 기능어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논리적 전개 잘 모르겠어? 글의 구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글의 흐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무관한 문장을 볼게요. 무관한 문장이 제일 쉽다 그랬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 한다? 주제 찾는 겁니다. 주제, 소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그 주인공과 속성이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겠죠. 도시의 농사는 뭐한데 점점점 유명한 방식, 대중적인 방식이 된대. 도시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 거주자들이 그들 자신만의 식량, 식품을 뭐 하는데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인기가 있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 Urban farming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한 속성을 popular way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to grow their own food. 오케이. 그 다음 1번으로 볼게요. 쉬워서 조금 빨리 가볼게요. 1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urban farming에 대한 예시로 이런 거 나옵니다. rooftop gardens, balcony planters, community plots 이거 다. 그게 뭐 한다고? 베지터블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작은 곳에서. 똑같은 말 했죠. grow their own food, cultivate vegetables 똑같은 paraphrasing. 2번 이러한 형태, 이러한 뭐 관행이 reduce 줄일 수 있어 food miles 음식의 거리 마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이동성 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더 신선한 음식 먹게 해주고요. 지속 가능한 생산을 만들어준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미 같은 동그라미입니다. urban farming을 이제 바꾼 거죠. 기능어죠. these practices. 그 다음에 속성은요. 이거 다 플러스적인 요소잖아요. 밑줄 지금 다 플러스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 3번 몇몇의 연구네요. 보여준대요. 가드닝이라는 게 therapeutic effect, 치료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뭐 해주는데? 걱정이나 스트레스 줄여준대요. 같은 말 하네. 그 다음 4번이요. The import exotic fruit. 여기서 갑자기 달라지죠. 이거는 urban farming이 아니잖아요. exotic 해외의 과일을 import 뭐해? 수입한대잖아요. 아예 다른 말 하고 있죠? 그게 뭐 한다? increase,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답 나 같은 바로 4번 고르죠? 5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거 바로 나오죠. small scale farming. 얘기 나옵니다. 그게 뭐 한다? strengthen community ties. 뭐 한대요? 이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대요. 똑같이 플러스. 답은 그래서 4번.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순서 배열로 한번 가볼게요.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 기능어, 그 다음에 논리 전개, 글의 구조 생각하실 건데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시고 주어진 문장이 첫 문장이라서 주인공 속성을 여기서 먼저 찾으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믿는데요. 그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고요. 뭐를? 동기가 to appear,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뭐 하기 전에? 그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려면 나한테 동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뒤에 however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를 마냥 기다리는 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연기, 지연. 이거 미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미루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아, 마냥 좋은 게 아니네요. 동기를 기다리는 게. 사실 심리학자들도 말해. 액션, 행동이라는 게 처음 오면 뭐 할 수 있어? 동기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부터 하자라는 거야? 행동부터 먼저 하자라는 거지. 행동을 해야 동기가 따라올 수도 있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서는 이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될 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능어 신경 써서 가는 겁니다. 당신이 공부를 시작할 때예요. 심지어 몇 분이라고 해도 당신의 뇌가요, 집중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 진보, 발전하는 생각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거 바로 예시로 꽂힌 것 같죠? 어쨌든 간 공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행위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 not bad 해. 그래서 B를 가봤더니 이러한 패턴은 이것도 기능어죠. 앞에서 패턴이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action before motivation. A에 대한 얘기가 더 포괄적이야? B에 대한 얘기가 더 포괄적이야? B에 대한 얘기가 더 포괄적이죠. 아까 글의 구조 기억하시나요? 포괄적, 일반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 얘기가 나온다고. 주어진 문장 다음 일단 차치하고 여러분 A가 먼저 오는 게 맞겠어? B가 먼저 오는 게 맞겠어? 하면 무조건 B여야 합니다. B는 when you studying 하면서 당신이 공부할 때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죠. 세부적. 근데 B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더 뭐하다? 포괄적이죠. 패턴을 뭐라 부른다? 이렇게 명칭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B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팁이에요. 무조건 주어진 문장 다음 거를 무엇인지 찾으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번 안 돼요. A는 무조건 B 뒤에 있어야 한다니까 4번도 안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아, action before motivation 나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잖아. 결국은 빨간색이죠. action before motivation, actions have been confessed, and motivation follows. 이 패턴인 거잖아요. C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거는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보이죠. 시작, 예시 도입은 누가 먼저 올 것 같아? C가 먼저 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 B가 제일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하니까 5번까지 속어. 그럼 우리 뭐 하냐면 B 문장을 다 읽는 거예요. B 밑에가 무엇이 올 건가? A가 먼저 올 건가? C가 먼저 올 건가? 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또 하나 once를 옛날에 또는 한 번이라고 해석하시는데 once가 만약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로 왔다? 그러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이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keep going, 계속하는 건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란 얘기야? 행동부터 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시작할 때 1분이라도. 그럼 너의 뇌가 집중할 거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책을 펴고 첫 번째 단락을 읽어라. 더 연관이 되는 건 어디예요? C죠. C가 더 완전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일단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면 계속하는 게 쉬워져. 첫 번째 단계가 뭔데? Opening your textbook이잖아. 그리고 첫 번째 뭐부터 읽어? 단락부터 일단 읽어봐. 이게 small act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결국은 너의 뇌가 뭐로 옮겨줄 거야? 시스템 자체를 스터디 모드로 옮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B 다음에 뭐가 오고 C가 오는 거죠.
그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당신이 계속함에 따라 이 태스크는 덜 어렵게 될 거고 당신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1분이라도 당신이 공부를 하면 뇌가 포커스하기 시작해. 진보 발전하기 시작해. 이 발전이 결국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겠어요? B, C, A로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글의 흐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 문제, 다시 말해서 문장 삽입 문제인데 문장 삽입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단은 똑같이 얘도 순서 배열은 주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었어. 근데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아니죠. 얘부터 먼저 읽다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에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이걸 통해서 주인공, 속성, 주제 찾기. 그럼 픽션을 읽는 거, 소설을 읽는 거 뭐의 형태인 것 같다? 또 나오네요? 아니네요.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오락거리 형태인 것 같아. 근데 이러면 뒤쪽을 봐주셔야죠.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이점이 있어요. For the mind, 어디에? 생각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죠. 소설을 읽는 행위에 대한 이점을 내기예요. 근데 어디? 정신, 마음에서의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건 마음에서 우리 정신에 이점이 있어요를 말하고자 하는 거. 자, 주인공은 뭐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요. 소설을 읽는 거. 소설 읽기 정도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성은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거에 플러스적 작용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을 읽을게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도 기능어가 보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관행이 그럼 앞에서 감정적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네요. 도움을 줍니다. 일종의 사회적 상상의 발달을 도와준답니다. 사회적 상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상황에서 또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능력이요. 이게 사회적 상상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다리가 된대요. 이어준답니다. 뭐를요? 이 차이, 갭을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 Between A and B. 상상되는 경험과 실제의 감정이입이죠.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제 세상의 감정이입, 그 사이의 차이를 다리를 놔준대요. 결국 어떤 게 다리를 놔준다는 거야? 이 감정적인 실행 관행이요. 됐죠? 자, 그러면 감정적인 관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얘의 속성은 또 뭐냐면 결국은 사회적 결합을 이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성을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생각, 다른 이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으로만 경험했던 거 결국 상상으로 경험했던 것도 나름의 힌트 아니야? 이거 뭔데? 소설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 같죠? 소설 읽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과 실제 세계의 감정이입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거의 연결고리가 돼준다는 거야. 됐죠? 그걸 확인하시고 자, 2번 볼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노출이 되는데 다른 관점, 경험, 감정에 노출이 된대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로부터 매우 다를 수도 있는 관점,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노출시킨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볼 때. 근데 이것이 허용을 해줘요. 우리가 상상하도록이요. 무엇을 상상해? What's like to live someone else's lif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상상을 허용해 준대요. Even just for a moment. 잠깐이라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일단은 소설 읽기, reading fiction을 어떻게 받았냐면 reading fiction을 문장으로 풀었어요. When we read stories 이렇게 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속성은 뭐냐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됐네요. 뒤에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마음에 대한 이점을 준대요. 그게 밑에서는 무슨 얘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답니다. 됐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구자들이 그래서 발견을 했어. 사람들인데 규칙적으로 픽션,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뭘 하더라?
보여주는 경향이 있더라.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을, 오케이, 또 read fiction 나왔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 허구적인 캐릭터의 신발 안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다시 말해서 허구적인 캐릭터의 입장이 됨으로써 이 리더들, 독자들은 배워요. 뭘 배우냐? 뭐 한다? understand emotion. 이게 감정이입이죠. 자, 허구적인 캐릭터의 신발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시 말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은 어디 안에서? 책 안에서. 자, 여기서도 이제 계속 연결되는지, 논리적 단절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relate, 연관짓도록 도와준대요. 조금 더 실제 세계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뭐 하도록? 연관짓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4번, 물론 모든 책들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들은 뭐 적극적인 그 이야기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 이런 관심,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소설이라는 건 엄청난 도구예요. 그 개인의 성장과 감정적 발달에 엄청난 도구예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죠. 이런 경우가 3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얘의 위치가 위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적 관행은 일종의 사회적 상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과 실제 감정이입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관행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요게 지금 누구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다른 펜으로 여러분한테 잘 보일 펜이 뭐가 있을까? 저 일단 주황색으로 갈게요. 여기서 내가 간접적으로 한 감정이입을 직접적인 감정이입으로 연결시켜줘. 다시 말해서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사회적, 실질적 적용으로 갈게요. 사회에 실질적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의 뒷문장도 사회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2번은 안 돼요. 2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감정과 동기인데 그들 것이 아닌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걸 학습하는데 뭘 통해서? 허구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이거 아직 사회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3번 아래부터거든요. 3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실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뭐 할 수 있게? 조금 더 연관 지을 수 있게. 뭐에 있어서? 이 책 안에서의 경험이. 요거죠. 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에 대한? 실질적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을 때는 주르륵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논리적 단절이 내 눈에 딱 안 보여. 그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 지우고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것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 실제의 감정이입, 이건 차이가 있는데 이거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은 reading fiction이야. 자, 3번 보시면 이 간접적 경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 이런 감정인데 책을 통한 감정, 이게 실제의 사람들, 실제 세상에 사는 이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짓는 거죠. bridge는 relate가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됐다. 해석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가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오히려 해석이 너무 잘 되니까 안 보일 확률이 좀 더 컸던 문제. 자, 요약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은 1번 뭐부터 읽는다? 요약문부터 읽는다. 요약문 읽으시고요. 요약문을 통해서 논리전개 방식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글에
논리전개 방식. 안 쓸게요. 앞에서 논리전개 방식 이야기했습니다. 뭐 대조, 환원, 역접, 첨가, 인과 이 얘기했죠. 그거를 지금 요약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가시면 돼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문에서 그 요약문이 말하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문 보시면 여기에 얼도가 보여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컴마 있는 데서 끊어줄렸더니 여기 이쪽에 A가 하나 있고 이쪽에 B가 있었으면 대조, 역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죠? A, B는 AND로 병렬로 연결이 돼요. 같은 속성을 지닌 애들인 겁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사람들은 되게 믿어요. 창의성이라는 건 번성을 하는데 완벽한 자유에서 번성을 한다라고 믿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이걸 말해요. A와 B가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강화시킨다고요. 그럼 정확하게 반대겠네? 뭐와 반대냐면 자유가 있어야 창의성이 발전된다의 반대가 A, B겠죠. 창의성이 발전되는 방식은 A, B인데 자유가 아닌 겁니다. A, B는 자유와 반대가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여기 보이네요. Research shows. 자, freedom, 자유라는 건 innovation, 혁신을 뭐 한대? encourage, 막 권장시킨대. 근데 while 나왔잖아요. 모의고사에서 while은 대체로 반면에 그게 어색하면 동안에 그러면 자유가 이 혁신을 막 촉진시키는 반면에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반대죠? 어떤 constraint, 제약을 가지는 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요약문에서 봤던 말 그대로 하고 있죠. 일단 여기가 A나 B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강화시킨다. 창의적인 생각을 강화시킨다. enhance를 strengthen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겁니다. 됐죠? B도 그러면 같은 유겠네요. 어떠한 제약을 거는 거겠어요? 근데 when 있는 거 보니까 예시문일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개개인들이 어쨌든간 명확한 시간적 제한, 뭐 자원의 제한, 물질의 제한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거야. 좀 더 깊게 생각하도록 압박을 받고 좀 특이한, 보통 평범하지 않은 해결책을 탐험하도록 뭔가 압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우리가 주황색으로 했던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또 똑같이 얘를 패러프레이징한 형태인 거죠. 이 제약이라는 건 결국은 구조를 제공해 주는데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 집중을 하는 구조를 제공해 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깊게 파고들게 표면 아래에 더 깊게 파고들게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think more deeply랑 똑같은 말, explore unusual solution 똑같은 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또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안 볼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시간 없어? 그러면 밑에 와야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boundaries, 경계라는 것 do not necessary, not necessary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경계라는 게 반드시 창의성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경계라는 건 자극해 줄 수 있어. 뭐를? 창의성을. 뭐 함으로써? 노력을 인도하고 뭔가 혁신, 발명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자극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제약 말고 또 하나의 단어로 나온 건 뭐다? boundaries다. 그럼 이게 A, B 중에 하나로 와야 되겠죠. 그걸 잡고 있는 걸 보면 외재적인 보상, 우리 보상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안 되고 시간과 자원의 한계, 오케이. 그 다음에 전문가 피드백에 접근, 전문가 필요 없고요. 한계가 없는 선택, unlimited잖아. limited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되고 5번은 피하는 건데 제약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뒤에 봤더니 명확하게 규정된 경계 보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약문부터 보고 처음부터까지 사실 요약문 40분도 꽤나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스키밍, 쭈루룩 훑어보시면서
뽑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뽑아내는 게 방식이고요. 논리전개 방식을 생각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대조, 역접이었어. 그럼 분명 이 가운데에 however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야. 인과관계였어? 그럼 as a result, therefore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그걸 힌트 삼아서 나눠서 A, B의 뭐 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예요. 근데 사실은 장문 독해 제가 43에서 45는요, 쉬운 문제라서 포함하지 않았고요. 41부터 42번까지만 갖고 왔는데 얘는 제목이 없고요. 얘는 어휘추론입니다. 그러니까 24번과 30번 문제 유형을 장문 독해를 통해서 한 방에 풀자인 겁니다. 요즘 여기에 조금 공을 들여서 문제가 나오는 추세기는 한데요. 먼저 팁을 좀 드리자면 41, 42번의 장문 독해를 푸실 때는 뭘 푼다고 생각하고 제목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결국은 제목이라는 건 주제를 찾는 건데 그 주제랑 그러니까 핵심, 요소, 소재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풀면 나도 모르게 맥락을 같이 파악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맥락 파악은 뭐랑 이어져요? 어휘추론이랑 이어집니다. 물론 해석하기 전에 어휘추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는 떠올리시되 어쨌든 간 제목을 찾으면서 어휘추론을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팁, 진짜 시간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 없어. 그럼 제목부터 먼저 찾아. 내가 그 대입 파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첫 문장 보고 확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글의 구조 확인해서 찾아. 그 다음에 어휘추론을 어떻게 찾아? 밑줄 쳐져 있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거야. 그걸 제가 먼저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목부터 찾아볼게요. 제목부터 찾아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정도. Study shows. 이러면 연구 결과 생각하셔야 되죠. 연구 결과가 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든다는 얘기는 연구 결과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옆으로 넘겨서 보시면 그러나가 있나요? 제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보여요? therefore, 그러므로가 보이죠. 그러므로 보이면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게 어느 정도 보여서 스터디 결과 확인한 다음에 예시는 안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앞에서 혹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스터디는 결국은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잡고요. 여기 연구 결과 확인한 다음에요. 혹시 말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볼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목 찾을 거예요. 보시면 이걸로 제목 잡잖아? 얘에 해당하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목을 찾으면서 어휘를 찾는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맨 앞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이야기에 의존해 왔어. 또 나왔죠? Not just A, but, also B. 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락거리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 이야기한테 의존해 왔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야기죠? 그리고 얘의 속성은 뭐야? 생존수단. 이야기라는 건 생존수단입니다. 이 얘기예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봐봐. 그리고 나서 연구가 보여줘요.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한대요. 뭐 했을 때? 우리한테 박혔을 때. 뭐로 박혔을 때? 이야기로 박혔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의 형태가 결국은 사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생존수단인 거죠.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라는 건 앞에 여기서 스키밍을 쭉 하고 내려오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여기서도 이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미래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생존수단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준다고. 계속 생존수단이래, 이야기가.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러므로 여기 있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고민되네. 앞으로 지울게요.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이 뭐겠어요? 이야기잖아. 이야기라는 거는 뭐하다? 가치가 있습니다.
얘기를 또 하죠. 그리고 이러한 학문 분야를 걸쳐서 뭐가 가능한? 이동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동 가능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건데 일단은 결국은 내용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토리텔링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거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텔링 나 1, 3, 5 놔두고 2, 4는 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속성. 왜 스토리텔링이 힘을 잃어가는가? 아니, 중요하다니까. 빼고. 3번. 어떻게 스토리가 우리가 더 기억을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놔둬야 되겠죠? 스토리텔링의 탄생이래. 어디에서? 비즈니스에서요. 비즈니스 사업인데? 경영인데? 5번 아니죠? 우리 상관없었죠? 답 3번. 제목부터 찾아놨고 이제 어휘추론으로 가겠습니다. 어휘추론은 뭐 한다고? 반의어부터 떠오른다고. 이게 닫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help 뒤에 왔다? 이거 동사입니다. 그럴 때는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고정시키다. 그러면 얘의 반의어는 뭐 자유롭게 하다, 뭐 방출하다, 내보내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고요. negotiate는 협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협상에 대해서의 반의어는 협상에 대한 결렬, 뭐가 거부하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의 정의상의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반의어도 있는데 맥락적 반의어도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그건 우리가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는 써놓는데 맥락을 보시고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틱도요. 원래 막대기, 뭐 막대기 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있죠. 스티커가 있잖아. 스티커. 스티커에서 나온 스틱이거든. 그러면 이거 무슨 뜻?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바뀌니까 제가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A는 고정시키다. 그래서 이거 뭐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갈 거고 여기서는 협상하다. B가 그거에 대한 거부하다. 3번이 스틱 붙이다. 반의어 뭐겠어요? 떼다. 떼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compelling. compelling은요. 흥미진진한 내러티브잖아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설득력 있는 이런 뜻. 그럼 재미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게 되겠죠. 설득력 있는 이로 쓸 확률이 높아서 터무니없는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transferable, 이동 가능한 이쪽 저쪽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앞으로 가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야기라는 거는 감정을 유발시켜요. 근데 이게 도와주죠. 기억 안에 정보를 고정시키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for instance부터 볼게요. for instance부터 본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잘 회상하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어드바이스, 조언을요. 잘 떠올리는 것 같답니다. 뭐 할 때? 배달이 됐을 때, 전달이 됐을 때, 뭘 통해서? 아하,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래요. 그냥 뭔가 이런 검진 결과, 분석의 리스트를 통해서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건강에 대한 조언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감정을 포함하고 결국은 그 정보를 기억 속에다가 뭐 한다? 더 잘 기억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앞이랑 확인되네요. 앞에서 뭐를? recall, 더 잘 기억한다. 뭐 했을 때? 환자의 이야기일 때. 그러니까 뭐가? 스토리를 가지고 오면 기억 속의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로 고정시키다. A가 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선호도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러한 선호는요. 계속됐는데 어디까지? 현대시대까지 계속됐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 사업에서 경영에 있어서도요.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사용했답니다. 커스터머랑 뭐 하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요. 뜬금없지 않아? 커스터머랑 왜 협상을 해? 브랜드가?
협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뉘앙스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뭐를 건드린다는 얘기야? 감정을 건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스토리가. 그러니까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은 이 커스터머랑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 감정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B예요. 이거는 바니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그러니까 사전적 바니어가 아니라 이 협상이라는 건 감정 없이 협상 테이블에 딱 올려서 누가 득인지 누가 실인지 따지고 실리 추구하는 게 협상이잖아. 근데 여기서의 맥락적 바니어를 지금 원했던 겁니다. 문맥적 바니어죠. 그 문맥적 바니어는요, 뭐였냐면, 감정이 들어가요, 있는. 감정적으로 뭐 하는 거? 협상하는 거? 아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협상하는 게 뭐겠어? 커넥트요. 연결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뭔가 기업들도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고객들이랑 감정적으로 연결 지으려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안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머지 안 되는 건요. 보시면 여기 고정되어 있다. 보시면 모든 이런 영역을 걸쳐서 사람들은 인정해요. 결국은 이야기라는 건 단순히 엔터테인이 아니라 정보를 뭐 하는 거다? 고정시키는 거다. 기억에 딱 붙이는 거다. 이건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맨 앞에 문장이요. 결국은 성존의 수단이고 결국은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정보를 기억 속으로 고정시킨다. 이 앵커를 다시 뭘로 쓴 거? 스틱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기사를 쓰든지 팀을 이끌든지 아니면 아이디어의 구조를 뭘로 여기 내러티브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꾸든지 간에 이것은 당신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강력하고 기억할 만한 형태로 만들 수 있대요. 그쵸? 더 뭐를 아이디어, 생각의 구조를 내러티브로 바꾼다면 그 형태는 어떤 거였어? 엔터테인의 형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ompelling, 설득력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건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영역을 걸쳐서 이동 가능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영역이 이건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걸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분야, 학문 분야를 말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읽었냐면 아까 전에 방금 읽지 않았나? 요거 말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아티클을 쓰고 팀을 이끌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인 거죠. 이 분야에서 뭐가 당신의 메시지를 결국은 뭐가 이야기가 뭔가 다 강력하고 기억할 만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전이 가능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뭐가 맞냐면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로 하면 될까? 이용 가능한 말고 이동 가능한 말고 뭔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문맥적으로 의미가 되겠죠? 그럼 움직일 수 있는이라 했네요. 여기 바니어로는 움직일 수 없는이 돼야 되겠죠. 아까 움직일 수 없는은 문맥적으로 그럼 반대말로 한 가지로밖에 쓰지 못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수단인이란 뜻으로 가셨어야 됐던 거죠. 어쨌든 간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B가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습니다. 장문 독해에서 어휘 추론은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해석해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문장 안에서 여러분이 답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독해 전략의 문제풀이가 모두 끝이 납니다. 대입파악과 그리고 어휘 추론과 그리고 함의 추론 그리고 어법 아니죠? 글의 흐름, 요약문, 그리고 장문 독해까지 제가 6가지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을 모아서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를 알려드린 이번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에는 어법 전략도 함께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